우선 이제 성서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 말씀을 드리시면서 그 마을 목회의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기가 좀 울리네요. 누가 음성들을 누가 꺼줘. 네. 코로나 이후의 상황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성서적 배경, 코로나 이전의 마을 목회, 코로나 이후의 마을 목회라는 이런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서적 배경, 아직도 뭐가 네, 성서적 배경은 네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는 이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 마을 목회의 성서적인 아주 중요한 그 배경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악령을 치료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 나와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또 해석은 유대교의 그 중심지인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한 세계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낡은 종교적 세계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우주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마을 활동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마을 활동을 보면 1장 32절에 보면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모였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장모, 화병 걸린 장모를 치유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이제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이는 그래서 그 각색병 걸린 자들을 밤새도록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38절 보면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유대교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마을 한복판에 있는 장모의 집에 가서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또 마을로 가자 이런 것이 나오고 2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중풍병 환자의 집 앞이 나오는데 많은 이들이 중풍병자의 집 앞에 모여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거는 전부 회당이라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마을의 가정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모여 용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전부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고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회당 사람들이 이번엔 나와서 당신이 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을의 집과 집을 도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밥상을 차리면서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는데 이때 2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회당의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그래서 계속 예수한테 시비를
붙이는데 5차례, 5차례에 걸친 갈릴리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풍병자와의 죄의 사죄 논쟁, 식탁 논쟁, 금식 논쟁, 니리삭 논쟁,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치유 논쟁.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회당에서 마을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죠. 이것을 좀 요약해 보면 오늘의 언어로 갈릴리 마을에서 펼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회당에서 1장 20절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공동체가 거기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는 거죠. 이 낡은 회당에서의 유대교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지몽무하게 만드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권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유대교와는 다른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교육과 전도의 마당을 펼쳤다라는 거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과 중풍병 환자의 집에서 치유하는 것은 회동에서 나와서 마을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을, 중풍병 환자, 화병 걸린 사람, 여러 가지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마당을 펼쳤다라는 거고, 알페와 아들 레위의 집에서 밥상을 펼쳤다는 것은 밥상 공동체를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총회에 마을 목회할 때 주제였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마가복음의 마을을 두루 도는 장면,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 모든 약한 것과 병자를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고쳤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마을 사이에 마을의 가정과 가정을 다니면서 교육과 전도의 마당, 치유의 마당, 밥상 공동체를 펴면서 그 갈릴리의 일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약대동네는 이제 이따가 잠깐 보시겠지만 동네 전체에 어린이집, 여러 꿈터, 또 마을 카페, 여기가 마을 카페거든요.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이런 전체를 이런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저희들 마을의 사역인데, 우선은 이렇게 학습 생태계, 마을 전체가 공부하는,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마을 목회 중심, 첫 번째 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밥상 공동체,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 전체에 밥상을 펴는,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마을 부엌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치유 캠프를 만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만들고 그걸 영적 돌봄망으로 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을 목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서적 근거를 우리가 그대로 약대동 마을에 적용해 본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저희 마을의 이제 지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고 마을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사역을 세 가지 생태계로 마을 목회를,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복지 생태계를 만들고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그 세 가지 생태계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목양적 영적 돌봄망으로 그 기초에서 다시 짜는 거로 하는데, 그거를 좀 코로나 이전까지 전개된 얘기를 하고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이 2년 동안 했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학습 생태계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가르침, 학습이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한다라는 거. 그래서 학습생태계 약대동 여기 지금 우리는 마을 학교, 꿈의 학교라는 마을 학교가 있는데 마을에 여기에 이 카페에서도 하고 마을 전체에서 이런 학습을 합니다. 주민들이. 직업체험, 축제기회, 바리스타, 팟캐스트, 마을합창단. 마을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이따가 갈 도서관, 여기 카페, 여기 이제 꿈터, 또 우리 소모임으로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어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이것이 이제 학습 생태계인데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고 지역사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마을 전체에서 학습하는 마을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도래하는데 그것을 바로 평생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학습.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 시대에는 학교가 배움의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 전체를 학습의 생태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마을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을 전체를 이렇게 학습 생태계를 만들었더니 경기도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라는 것으로 우리 청소년 꼽테일즈를 마을 학교로 인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마을 학교, 꿈의 학교를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교회 학교가 붕괴되는 것에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미래 목회에서는 마을 전체를 이런 학습 생태계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학습 생태계가 이제 마을 목회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전적이 86년도에 들어왔는데 이제 2013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2012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도 세워지는 붐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이렇게 마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하니까 저희 이제 권사님이 떡 장인이고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마을에 이렇게 기초가 있으니까 협동조합을 세워봅시다. 그래가지고 달나라 토끼 떡과 카페를 같이 하는 떡카페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 장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시는데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 세워졌고 그 해에 꼽사리 영화제라는 마을 영화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성서의 초대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달터 떡카페가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배움, 상생, 소통, 한대, 문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이때 쓰는 캐피탈, 자본은 우리가 일반 회사가 쓸 때 회사를 세울 때 쓰는 자본, 캐피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 우리가 회사를 세울 때 쓰는 자본은 돈이죠. 머니 캐피탈을 쓰는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세울 때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씁니다. 근데 이런 신뢰라는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이러한 자본을 우리가 형성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은 협동하고 소통할 때에 이것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소셜 캐피탈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세우려면 협동하고 소통하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것이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그런 능력과 캐피탈이 굉장히 요청이 됩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서 우리 전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돼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치매와 고독사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마을에서 돌볼 수가 있어야 돼요. 돌봄의 자본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유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우리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다 공유 기업 아니에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한 대도 없고 모든 그 네트워크 사업으로, 그다음에 자기 소유의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에어비앤비 그 네트워크로 공유로서 이제 하는, 그래서 협동, 소통, 돌봄, 공유라는 거를 통해서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회에도 필요한 거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을 만드는데 이제 교회가 힘을 써서 초대교회가 믿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에 말하면 이런 사회적 자본이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재난 기본 임금 같은 것도 우리가 출애굽의 만나 사건 같은 것이야말로 광야의 재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당시 하나님의 재난 기본 임금이었다. 그 성서를 이렇게 벌써 우리는 4,000년 전에 이러한 재난 기본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냥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난 기본 이번에 팬데믹 시절에 왔을 때 이 달토에서 여기에 꾸러미 사업 같은 걸 하고 유기농 음식 같은 걸 해서 3개월 안에 그 지역에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으로 이루어진 이 달토에서 그 재난 기본임금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많은 이런, 그리고 이거 유기농 음식들을 가져왔을 때 많은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할 때 마을 전체가 학교가 아니라 미래 교육의 중심은 지역사회와 마을이 학습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그 학습 생태계를 마을에서 만드는 것이 마을 목회인데, 거기 키워드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이제는 평생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을에 이런 카페, 우리 도서관, 마을 꿈터 이런 곳곳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함께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지 생태계의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에요. 평생학습의 키워드는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평생학습이라면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생태계를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문화 생태계를 모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약대동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2013년에 협동조합을 카페를 만들었고 꼽사리 영화제라는 문화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와서 레드카펫을 하고, 우리는 모든 어린이집, 지역센터, 도서관, 꿈터 이에는 이제 부스를 차려서 이제 나가게 되고, 여기엔 지역에
대학에서는 캐치를 공연하고 여기 지역의 교회는 오케스트라로 참여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학습 생태계와 복지 생태계를 하다 보면 마을에 많은 이야기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야기를 모아서 축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 생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을의 축제를 만들려면은 마을에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축제는 마을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잔치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문화 생태계의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마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산업이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일자리는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고 우리 인류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면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이야기. 그래서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 핵심이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텔링하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을 박물관을 이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세우게 됐는데 왜 박물관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느냐 봤더니 이 로봇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냐시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의 최약점은 그렇게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신데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라이프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취약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과 대응해서 인류가 살려면 우리의 이야기를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에 생애 박물관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렇게 해서 꼽사리 영화제가 이게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꼽사리 영화제가 성공이 되니까 마을 방송국이 꼬비 마을 방송국이 생기고 꼬비 마을 심야 식당이 이제 생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해서 마을을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저 물 한 잔만 좀 갖다 달았어요. 이야기를 전체를 물 한 잔 달라주세요. 네.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질문이나 이런 걸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아까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마을 목회는 마을의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평생학습이고 복지 생태계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고 문화 생태계의 키워드는 스토리텔링 이야기였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재난 이후에 마을 목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난이 터지자 이 폐허를 응시하라고 하는 이 레베카 솔릿 이 재난 작가가의 이 사람의 얘기가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이분은 1755년 리즈번 대지진,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2001년 9.11 테러, 2005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이런 것을 이제 전부 연구해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이 거대한 재난을 우리가 응시하면은 보면은 이 재난은 그동안 낡은 사회 질서를 잘 작동불능하게 만들고 거기에는 우리가 인류가 굉장히 재난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도 많지만 이 재난이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재난을 통해서 낡은 사회 시스템이 혁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재난이 이제 오면은 사람들이 구호물자를 가지고 재난을 구호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자기의 그 물질을 내놓기도 하면서 하나의 유토피아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악대동에도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낡은 사회 생태계를 붕괴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재난이 일어나니까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았던 이제 낡은 그 세계, 이기적인 각자도생적 삶으로는 우리가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난 기본 임금 같은 혁명적인 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난 기본 임금 같은 거는 평상시에는 통과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나라가 국민들한테 임금을 주는 혁명적인 이런 아주 진보적인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이 재난 유토피아가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환경의 문제, 생태의 문제, 굉장히 미래적인 가치, 보편복지, 공공성, 기본소득, 이러한 아주 유토피아적인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토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러면 옛날에는 콧방귀도 안 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여기에서 며칠 전에 이제 마을 부뚜막이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환경 생태 교육을 했어요. 제가 그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번 재난의 성격이 뭐냐? 이번 재난의 성격은 산업 물질 문명이 이제 종말을 구하고 생태 문명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인류가 이제 인류가 이제 종말을 당할 거라는 그 경고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이걸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지금 산림이 불바다가 이렇게 된 거, 산림 불타는 거, 여기 호주에서 이게 동물이 철조망을 진짜 캥거루, 이 비의 이름은 장화가 아닙니다. 이런 산업 물질 문명 끊임없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CO 이산화탄소를 내가지고 지금 기후 위기를 가지고 오고 이 바이러스 위기를 가져오는 이 산업 물질 문명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연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탈해가지고 산불이 나고 거기는 캥거루인가 동물이 다 죽고 어마어마한 장마가 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도 어마어마하게 수탈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거. 이제 이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이게 컨베이어에 돌아가는데 몸이 끼어가지고 이 사람은 올해 들어가는 평택에서 300kg 쇳덩이에 깔려서 비정규직들이죠 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많이 죽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자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탈당하고 있고 사람도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신자유주의에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적용하면은 폐기율 1% 새벽 배송이 사람들이 폐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밤새도록 이게 지금 택배하는 사람들은 택배를 하는 이 택배가 멍멍이가 인공지능이 물어다 줘서 계속 택배하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속도에 못 쫓아가서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가는 그거를 자기 동료한테 보낸 이 사람이 며칠 후에 죽었는데 악마의 맷돌이라고 아시죠?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산에 하니까 이 인공지능 멍멍이에 돌아가가지고 이 맷돌에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데 자연은 코로나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수탈을 나가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생산을 멈추게 했잖아요. 그래서 7% 이산화탄소를 줄였대요. 코로나 시기에. 이게 이제 이 자연이라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생태계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에 저항을 못 하는데 자연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이렇게 죽어나가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5월 20일까지 다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산재당한 사람이라요. 이게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우리의 지금 시스템이라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되면서 우리 도시농부가 이제 환경 생태가 탄생을 했습니다. 5060인데 이제 이분들이 맹황학을 했는데 이제 이 씨뿌리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씨뿌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도시농부가 5060이 신중년 마을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고 이 텃밭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가 생태사회로 가야 되잖아요. 생태사회로 가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제가 30주년, 우리가 35주년 됐는데, 안식년을 교회에서 주셔서 이 생태사회로 전환마을, 생태마을을 가장 잘하고 있는 영국의 영국을 갔어요. 토토네스나 사회적 기업을 일궈낸 브롬리 바이버 센터 BBC를 다녀왔어요. BBC에는 6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전환마을은 마을 자체를 생태마을로 이 지구의 얘기를 전환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이 생태 위기에 대해서 청소년 데리고 시위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년 전에 와서 문화학당, 평화학당, 신중년학당을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태사회와 생태사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기 평화학교를, 여름 평화학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그 토트네스 마을에 가서 여기에 있는 이분이 우리한테 전환마을에 대해서 소개하는 NCC 사회적 경제와 전환마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녀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떡갈나무 녹색 생태계를 마을 단위로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생태화에 대해서 좀 마을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생태학자들은 생태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다람쥐가 마을에 도토리를 숲에 숨겨뒀는데 여러 곳에 숨겨놔서 미처 찾아 먹지 못한 것들이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떡갈나무가 되고 이 떡갈나무들이 모여서 떡갈나무 생태계를 숲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토리들이 떡갈나무가 되고 그 떡갈나무가 모여서 떡갈나무 생태계를 만든다. 이건 뭘 얘기하면 지금 생태혁명을 하려면 이 붕괴 위험에 있는 산업 물질 문명에 대응해서 우리가 생태혁명을 지역 단위로 해서 마을 단위에서 하려면 도토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도토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떡갈나무이고 이것이 모여서 녹색 생태계라는 떡갈나무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 마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도토리들이 되어서 자전거를 타는 도토리가 되고 또 평생 학습을 하고 생태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도토리가 되고
또 유기농 생태 축제를 하는 그런 도토리들이 돼가지고 공동체에 한 그루의 나무와 풀과 숲과 나무와 강을 이루어주는 녹색 마을 생태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갈나무 숲이나 녹색 마을 생태계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을에서 도시농부처럼 텃밭을 가꾸고 어떤 사람은 녹색 유기농 가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녹색 마을 축제를 만드는 이것이 한 사람의 도토들이 모여서 떡갈나무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떡갈나무 생태계를 만들 때 이것이 녹색 생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을에. 그래서 우리 마을에 한 사람의 도토리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우리 선희정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에서 달송이라고 하는 이 카페에서 마을 작은 음악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은주 집사님은 이 마을 어르신을 데리고 이제 마을 공연 같은 것들을 해서 이 두 분을 묶어서 우리가 문예 학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고성희 집사님은 세월호로 이제 박사학위를 한 분인데 성공에 대해서 이분 중심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평화학당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삼총사 우리 김현자 권사님은 신은희 선생님, 조민자 분여회장님이 중심이 돼서 아까 말한 신중년 도시농부들이 돼서 마을에 텃밭을 가꾸고 그러니까 도토리 하나들을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우리 성서에서 은사를 불러주고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학교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다 만나가지고 마을 잔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도토리를 불러주고 그들을 떡갈나무로 만들고 떡갈나무 숲으로 만드는 이제 재난학교를 할 때는 여기에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과 같이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웃사촌 마을회의 이게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도토리들이 소그룹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소그룹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마을의 생태계, 녹색 생태계가 하고 우리가 아까 영화제 때 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영화제. 그럼 이 생태계가 되면은 마을 전체가 녹색 생태계가 돼서 무언가 이 환경이나 생태 위기에 산업 물질 문명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을음악회 달성은 코로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마을 축제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우울을 날렸고 달성에서 계속 모여서 꼽사리 영화제는 코로나 블루를 치유했다. 이게 제가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마을에 있는 잔치들을 취재를 해서 이렇게 SNS에 올린 것들을 지금 다시 가져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소그룹으로 도토리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아 끝내 추수를 하게 됐어요. 이게 코로나가 되니까는 크게는 못 모였는데 이 떡갈나무 형태 생태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야 돼요. 이것이 생태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생태적 목회, 생태적 사고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 그리고 지역국간 개관시 아까 꼽사리 마을 박물관들도 이 신중년 분들을 중심으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마을에 있는 지역국관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약대동 2호을 해서 25명의 마을 사람들의 여기 생활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생활 이야기들을 모아서 마을 박물관 이따가 거기 가볼 텐데 마을 박물관을 이제 경기도에 연결을 해서 세웠고 그때 이제 하는 날에는 많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5에서 20명에서 마을 곳곳을 마을 주민들이 골목길을 소개하고 이제 박물관을 소개하고 마을에 있는 여러 선교기관들 교회 앞에서 노래도 하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국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렇게 기업국관이라는 마을 박물관, 생활 박물관을 만들고 약대동 2호라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내는 게 왜 오늘 이 시대에 마을 박물관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들의 근육노동, 일하는 근육하는 노동은 로봇으로 다 대체되는데, 로봇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지도 않고 일을 하시지만, 거기에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들한테 적당히 나누어지고, 우리들은 거기서 해방된 노동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새롭게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 곡간, 기억 곡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인류의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공부도 산업화 시대에 암기를 해가지고 하는 시험 보는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다 대체되는데 그런 공부가 아니라 마을에서 애들이 영화를 찍고 박물관을 만들고 형생학습을 하고 문화생태계를 형생학습을 만들고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이런 문화활동을 하는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 시대로 가야 되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애들이 돼야 된다는 게 미래에는. 그냥 암기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서열로 해서 뭐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사람들을 전부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미래 교육에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되었을 때 저희 이제 교회가 저출산으로 이제 저희 이제 교회 가보면 지하 본당에 예배드리고 1, 2층을 어린이집이 이제 사용했는데 86년에 제일 처음에 어린이집을 했는데 그게 저출산으로 폐허는 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두 공간이 남았을 때 1, 2층이 거기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이제 이 임종환 교수님이 돌봄의 시대를 우리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코로나를 거쳤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돌봄 마을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라서 이제 돌봄 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는 돌봄 마을로 서로 도우며 살 수뿐이 없었다. 그럼 이 돌봄이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니까 복지적 돌봄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복지적으로 돌보는. 그런데 요즘 제일 뜨는 거는 건강적인 돌봄이 필요하네. 코로나가 이제 건강 문제가 됐잖아요.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새로운 건강적 돌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뭐냐면 커뮤니티가 케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돌보는 것의 핵심이 병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지역사회라는 거예요. 아까 학습을 하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학교가 아니듯이 사람을 돌보는 중심이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거죠. 그만큼 마을과 지역사회가 지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건강적 돌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돌봄. 이번에 코로나 시절에 보니까 어르신들과 함께 공연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으로도 돌봄이 필요하고 코로나가 왔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생태가 파괴됐기 때문이기 때문에 생태적 돌봄. 이것이 그래서 우리 1층에는 건강적 돌봄,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을 하고 2층에는 문화적 돌봄 하는 팀이 내놓기로 했고 옥상은 생태 돌봄 팀에게 내놓아서 그 교회 전체를 지역 주민들한테 내놓는 돌봄 센터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걸 위해서 여기에 이제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님, 여기에 임종환 교수님이랑 이렇게 공무원이랑 의논한 결과 굉장히 좋은 안이다, 우리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건강 리더 교육을 시작했는데 부천 의사협과 이제 의논을 했을 때 우리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나이 드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게 다큐원에서 나왔는데 커뮤니티 케어 전국 1위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사들도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화된 사람이 이제 많이 환자들이 마을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들이 지역사회로 나이 든 사람이 많으니까 왕진을 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커뮤니티 케어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주민들을 교회로 건물로 오라는 시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정과 가정의 집을 돌면서 지역사회를 신방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의 왕진이라는 개념과 신방의 개념을 같이 사용하는. 근데 이것이 성서 본문에 있잖아요. 아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에 집과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출발하네요. 베드로의 장로의 집에 갔을 때 온 동네가 마을 문 앞에 집 문 앞에 모였다라는 거고, 중풍병자한테 할 때는 서로 용신할 수 없게 모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 한복판에 알페의 아들 레위의 집 앞마당에서 밥상을 펴는, 전부 마을로 건물로 오라고 하는 게 회당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전부 마을의 가정과 가정 집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회당 사람들이 나와서 시비하는 거예요. 왜 너는 세리와 죄인가? 그랬을 때 나는 바로 이거를 지금 할 때라는 거죠. 이게 마을 목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참을용의 통합교단에서 106회 총회 주제 적용 집필정에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아마 주제인 모양이에요. 거기에 원고 청탁을 했어요. 교단 내 지역교회의 마을 신방 실천. 그래서 마을 신방의 의의와 신학을 한국일 교수님 한테 맡기고 마을 신방의 준비와 실천을 저한테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사회적 기도와 마을 신방이 필요하다. 이제는 교인들만 신방을 할 것이나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마을 신방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팀인데 여기에 의해서 최희정 권사님이 적극적으로 신방을 권유해가지고 우리 신방팀이 마을을 신방을 했는데 그거를 한국일 교수님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자기가 독일에서 경험한 얘기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총회에서 그거를 쓰라고 그래서 제가 A4 8매로 이번에 다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저희 교회에 있는데 이거를 보고 한국일 교수님이 아주 감탄을 한 거예요. 생명망 목회, 제 목회를 생명망 목회라고 하는데 사회적 지역 선교를 저희가 처음에 활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중보 사회적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마을 여기 그때는 사회적 신방이라고 했는데 마을 신방으로 이게 생명망 목회 핵심이거든요. 요번에 제가 7년 동안 한 거를 정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싸그리 정리를 해서 이번에 이제 총회 주재에서스에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건강 리더 모임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해가지고 10분이 모집을 해서 의사협이랑 우리가 이제 마을 왕진과 신방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10분을 지금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건강을 돌보는 돌보미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 1층을 사용할 겁니다. 2차까지 이거 제가 2번 강의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놀란 거는 이거 제가 2번 강의하면서 여기는 우리 교인들이 2명뿐이 없고 다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한 얘기가 교회가 이 마을에서 한 얘기를 싸그리 예수라는 이름 빼고 싸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빼고 예수 이름을 빼고 진행되는 얘기를 다 하니까 이거
근데 거부감 없이 들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교회나 예수 이름을 빼고 얘기하니까. 이거야말로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선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마을에 1층에 하는 건강 리더들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화 리더들을 키워서 2층에 이제 교인들과, 여기 이제 이미 있죠. 문예학당에. 그러니까 마을에 어느덧, 박물관이, 처음에 도서관이 있다가 박물관이 생겼어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서. 박물관과 도서관이 친하잖아요. 그래서 박도 예학, 박물관과 도서관을 겪어서 문화예술 학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박도 예학으로 이렇게 문예를, 마을에서 문화를 공부하는 팀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서관, 이따 가볼 거지만, 도서관, 여기 박물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카페, 이거를 먹는 이제 문화적인 네트워크가 이 마을에 생긴 거죠. 이랬을 때, 우리 한국에 지금 한류가,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누구예요? 기생충, 미나리, BTS로 해가지고 96년 검열 폐지가 되면서부터 이 한국인의 유런들이 결합을 하면서 또 촛불이 켜지면서 세계 문화를 완전히 지금 BTS가 연 6주 1위를 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을 시키는데, 그리고 미나리도 수상했고 봉준호는 3개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쓰는데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안 해요. 지금 문 대통령도 지금 이 한류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거기에 7개국 G7, G8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뭐 백신 맞으면 죽는다, 경제가 망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 한류 때문에 수출이 너무 달래서 기본임금을 또 이제 가을에는 추석 때 준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어디서 나냐면 문화의 힘인데, 이 문화의 힘이 마을 단위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면, BTS도 여기 일산이라는 게 지방 소도시 출신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이 BTS 기류에서 쓴 여기 한류 연구의 최고 권위자 서울대 홍석경, 이 프랑스 대학 출신에서가 서울대학교 지금 교수인데, 한류가 지금 BTS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는 대형 기획사 출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동안 아이돌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라, 대형 기획사가 만들거나 언론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로운 연대와 네트워크, 특히 아미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 단위에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마을 단위의 이런 문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과 마침 BTS 심리학이라는 이 김현정이 시에서 지난주에 이게 지금 BTS의 가사가 이게 전부 이 인문학을 가지고, 예를 들면 융의 영혼의 지도,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데미안, 이런 거를 가지고 청춘들에게 러브 유어셀프, 너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디자인과고 여기 심리학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이 현상을 공부를 하자. 야, BTS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그 공부한 교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만든 교재예요. 그리고 심리학도인 연두보로 이거를 지난 주일에 지금 줌으로 설교하니까 해서 저 연두라는 친구가 설교 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꼬비 마을 방송국 이 친구들한테도 약대동의 한류. 지금 이 한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GIFA도 들어가고 세계를 선진국에 이미 우리가 입성을 했어요. K방역, K한류, 방탄, 영화 보세요. 이 흐름을 우리 교회도 마을 단위에서 해서 마을에
BTS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마을에 이러한 박도예약 같은 문화 돌봄 캠프를 만들어서 그래서 2층을 거기다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화팀이 마을에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류로 지금 여기 참여를 하고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목회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문해학당은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줌으로. 기후변화 이런 공부를 지금 BTS가 뜨는 것이 인문학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 융의 그 심리학을 완전히 이 친구들이 지금 가사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 다 지금 교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화 리더 육성을 우리 마을 단위의 문화 리더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적 돌봄으로 이제 도시 농부들 그래서 옥상을 치유 텃밭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흐름 중에서 우리 마을에 같이 일하는 임중환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현상생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제 창립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돌봄 마을을 해가지고 우리 이 팀이 커뮤니티 케어 부천시에 나가서 발표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창립을 했는데 2030년까지 햇빛 발전소나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 협동조합 그다음에 신현상생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과 자원봉사자를 100만 명 참여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전국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우리 교단에 여기에 누가 하냐면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원래는 이번 금요일 날 여기 오기로 했는데 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임원진이 그래서 여기서 이 모임방에서 회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연장이 됐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주에 우리 며칠 전에 여기 행복 한 끼 마을 그 부엌하는 분한테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생태사회가 어떻게 올 거냐, 생태사회가 어떤 가능성이 있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작년에 쭉 공부를 하면서 좀 쉽게 그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결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부 모임인데 여기 부엌이고 마을 부엌이고 여기가 이제 건강 리더 교육. 그러니까 지금 마을 전체가 새로운 생태 사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 마을에서는. 네, 엄마가. 지금 우리가 산업 물질 문명이 붕괴되고 새로운 생태 문화 사회가 등장하는데 얼마나 건져가. 그것의 가능성을 학자들의 얘기를 마을에 적용하는 걸로 제가 쉽게 한번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학자들의 얘기는 생태 문화 사회라는 것이 어떤 사회냐면은 지금의 인류가 갖고 있는 생산력을 잘 협동하고 공유하고 잘 나눠 쓰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너 자꾸 물 여름만 꺼내. 꺼낼 수 있겠니? 홀리지 않게. 그래. 홀리지 않게 엄마 잡아줄게. 네, 죄송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학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에 4일만 노동해도 인류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사회나 이런 민주적인 정부가 이 독점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잘 통제하면 우리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4일 노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산력은. 그리고 4일 노동하고 하루 6시간 노동으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쉬지도 않고 로봇처럼 주무시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 죽어 나가는 거 비정규직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통제를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촛불 같은 것들을 해서 이게 가능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이렇게 독점하고 이러지 못하도록 하면 이런 것이
지금 또 코로나도 겪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주 4일 하루 6시간 노동을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쉬고 충분하게 공부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에서 하는 것을 아주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평생 학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4일하고 3일 남잖아요. 그 중에 하루나 이틀. 우리 마을에서는 지금 평생 학습에 많이, 이런데 다 지금 하루 한 끼, 그래서 건강 리더 교육, 이게 다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뭐 직장 다니고 와서 또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좀 더 보편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을 창업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아까 말했지, 유기농 뭐 매장을 만들고 싶다,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뭘 하고 싶다, 자전거 뭐 사회적 경제 같은 걸 만들고 싶다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창업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모여서, 그리고 지금의 아직은 미약하지만 곳곳에 평생학습을 도시마다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있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센터들이 있어요. 이런 거랑 자꾸 우리 교회 같은 것이 협력할 수 있고 정보도 주고 지원도 하게 하고, 지금 기본임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참여예산제 하면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 사회적, 아까 그 임종환 교수 같은 것은 우리가 건강 리더 교육을 한 다음에 그것을 건강 리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협동조합을 만들면 거기에 사회적 기업과 이런 거를 창업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시간 남을 때 유기농 축제, 우리 꼽사리 영화제, 마을 영화제, 독립영화제, 또 유기농 축제 이런 걸 하듯이 마을 축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태사회라는 거죠. 이게 지금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녹색 평화 생태계를 우리가 여름을 이렇게 지내자. 이제 이런 모범들이 각 마을마다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게 좋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부천 도시를, 이런 마을이 5개 마을 나오면 도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교회가 각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약대동 새롭교회처럼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요. 거기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성서를 가리키고 마을 주민들한테는 성서를 못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신을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자, 돌봄 가을 기계인데 지금 건강 리더, 생태 리더, 문화 리더들을 하고 텃밭을 만들고 이제 공유 부엌을 혼밥 혼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는 공유 부엌 운동이 지금 한창 생태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공유 부엌 전에 공유 냉장고인데 13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거리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상하기 전에 거리에 냉장고에 넣으면 거리에서 혼밥 혼술을 하고 혼자 된 나홀로 가족 사람들이 와서 꺼내 먹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만 관리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제가 마침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1,000만 원을 모금해서 농촌교회에 공유냉장고 1개씩을 주라. 100만 원짜리.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을만 지원을 해라. 그러면 10사람의 공유 냉장고가 운영이 돼서 그것이 바로 공유 경제, 돌봄 경제, 살림 경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 목표를 하는데 아직 공유 경제, 돌봄 경제, 살림 경제라는 개념이 잘 안 와닿잖아요. 공유 냉장고를, 근데 그 사무장이 자기가 그 모금할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씩 사주고 농촌에 조그만 교회 한 사람씩을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뭐 6, 70만 원을 지원해주고 한 달에. 그러면 마을 곳곳에서 공유 부엌, 공유 텃밭,
공유 경제 이걸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나가 시작이 되면 거기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도시농부가 만들어지고 텃밭이 만들어지고 공유 부엌이 만들어지고 건강 리더, 생태 리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이 카페에서 꼬비 심야 식당이 만들어졌는데 코로나 시기에 거기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집으로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건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배달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건강 리더 교육과 동네 부뚜막이 여기 약대동 마을 통합 돌봄 리더 교육 상강과 부천 의료협조학 전문 강사 주도로 4강이 결합돼서 7강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부천 의사협의 의사들과 저와 우리 꿈터 선생님 이분들이 모여서 이 결정을 했어요. 이 전문가들과 여기 커뮤니티 케어 하는 여기는 의사협의 원장님 이제 인하대 여부는 지금 교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케어의 우리나라 전국 최고의 이제 리더 중에 한 분이세요. 이런 상황에 지난주에 젊은 한국일 교수님 소개로 젊은 교육자가 한 분 찾아왔어요. 이제 자기의 미래 목표를 마을에서 찾고 싶다. 젊은 교육자들이 마을에서 교회 미래를 찾는 이런 분들이 등장. 이 두 부부가 부부 전도사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육아부터 생전 그리고 공동체를 출발해야 되는데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마을에서 길을 찾고 싶다. 그래서 희망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기쁨이 있지만은 동시에 부족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약대동 곳곳에서 돌봄 생태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약대동 마을 탐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마을 카페 달터에서 약대동 마을 부뚜막 분들의 약대동 환경생태교육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신대 박사가족분들이 달터에 오셔서 돌봄 마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대동 곳곳에서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 새로운 생태 문명이 탐색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런 젊은 목사들이 와서 마을에서 미래 교회를 찾고 장신대에서도 왔고 마을 곳곳에서 건강 리더 부뚜막 교육을 통해서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 새로운 생태 문명. 제가 이 건강 리더들과 동네 부뚜막 분들과 공부한 거를 지금 전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장신대 박사과정님들. 자,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다르게 살 건가? 그때 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낡은 산업 문명에서 탈출하여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하자.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 누구지? 갑자기 예? 조연 기자가 쓴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의 낡은 산업 물질 문명에서 탈출해서 생태 문명으로 다르게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 물질 문명이 결국 나온 것은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 것은 방탄이 지금 한 것처럼 대형 기획사나 매스컴 문화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에서 더불어 사는 생태 문명과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미디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을 스스로가. 그래서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의 그런 낡은 문명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런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문명에서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협동, 소통, 돌봄, 공감, 공유의 새로운 문명의 복된 소식, 유한겔리온을 전하는 새로운 마을의 미디어들이 되어야 된다. 자, 스스로 생태계가 되고 작은 마을이 되어야 된다.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의 전환기에 살면서 일주일에 4일 하루 6시간의 일을 꿈꾸며 나머지 시간을 마을의 평생학습 생태계에서 함께 공부하고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들을 창업하며 유기농 생태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신나고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마을 부엌분들과 함께 한 공부예요. 그리고 내년이 오면은 다 같이 마을 한 바퀴 돌며 기후를 지키자, 녹색 도시농부를 키우자, 녹색 텃밭과 정원을 만들자, 우리 동네 햇빛 발전소를 세우자는 깃발을 만들고 녹색 기후 행동과 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 문명을 준비하는 부천 약대동의 녹색 마을 부뚜막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돌보고 공유 공감하는 약대동의 자랑스러운 마을 부뚜막이 되도록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제가 마쳤어요. 네,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공간에 들어갈 겁니다. 1층에, 이따 가보겠지만 1층에 건강 리더들이 들어가고 2층에 문화 리더들이 들어가고 옥상에 치유 리더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돌봄 센터로 주일에만 교회가 사용하고 주중은 마을에 완전히 돌봄 센터를 내놓는데 이 센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상으로 듣는 게 많이 불편하신데 그래도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목사님 강의하는 카톡에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은 뭐 우리가 다시 적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희 총회가 코로나19 시대에 마을을 품고 세상을 아까 세상과 마을에 관한 주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마을 목회의 전형적인 모델이 이제 새로운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태, 마을 목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접하게 됐습니다. 조금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 36분인데 한 10분 정도만 질문 있으면 한번 뭐 잘 모르더라도 그냥 궁금한 내용들을 하시면 우리가 또 의사님 대답하실 테니까 질문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임원들이 좀 예. 이나라 목사님 먼저 하실래요? 국제 생태계의 키워드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데 좀 키세요. 그럼 거기 키시고 하세요. 여기 질문할 때 네네. 국제 생태계 키워드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끌어모아서 그거를 재분배하는 식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복지 생태계.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죠.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만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머니 캐피탈, 돈을 모아서 하는 건데 돈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캐피탈로서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은 협동하는 능력, 소통하는 자본 능력,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 돌보는 능력, 돌봄의 자본, 마지막으로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지금 특별히 돌봄과 공유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돌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가 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마을의 문제를 공유적인 가치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세계관이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머니 캐피탈, 돈이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자본은 별로 그렇게 우수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정말 현재 모여서 그래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본이 뭐냐?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고 돌보고 공유해야지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 가장 큰 화두는 누가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목회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무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 자본이 없이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는 않는데. 이제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신뢰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까놓고 얘기하면. 그럼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사실은 목회자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여기를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셨지만은 이제 마을 목회를 그동안 해오시다가 코로나 위기를 또 대처했던 그 이후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돌봄 목회로 결혼을 내시면서 길을 가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익했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게 마을과 또 정부와 교회가 뭔가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하는데 뭔가 각각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할 분담을 한다면 정부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든지 네. 또 국가의 또 네. 힘도 있고 음. 교회 역할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일할 때에 좀 음.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뭐 좀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이제 민주화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푸른 부천 20일이라든지 부천시에서 일할 때 네. 그 지자체나 지방 정부랑 시민사회가 같이 많이 일을 하는 것이 이 200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들어왔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 마을 운동 이런 것이 다 같이 하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으로서 이제 지역 공동체, 마을 교회가 같이 이제 결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단순히 협력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수님 말씀처럼 돌봄 사회와 마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자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가지고 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돌봄 마을이라는 거는 마을 사람들의 주체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 리더들을 키우고 건강 리더도 의사협이랑 마을 사람들이 결합하는 거지 국가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미래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정부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걸 방해했죠. 옛날에는 마을에서 뭐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 지금 저도 초기에는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자기들이 모든 걸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관 파 그거 이제 그걸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협치의 단계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 BTS나 이런 것처럼 자발적인 그 민이나 또 우리 또 한국인들의 지금 한류처럼 그 뉴런들의 자발적인 운동들, 자발적인 자치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이것들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민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아주 자발성과 자치성과 주도성의 하나의 센터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교회의 역할. 서구사회에서도 교회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구심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관의 시대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관은 계속 이제 민이라든지 우리를 지원해야 되죠. 그게 그 몇 소수의 엘리트나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사회를 자꾸 이게 2000년도부터 그랬거든요. 여기 푸른 부천 20일이나 뭐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이 다 민관 파트너십으로 협치를 거버넌스를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아주 창의적인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돌봄 마을 스스로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커뮤니티가 스스로 케어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스스로 협동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재난 사회를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됐을 뿐이 없는 상황이다. 저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어떻게 한번 질문하시겠어요? 열고 하세요. 네.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돌봄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이것들을 도전하고 하는 거 되게 좋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사실 요즘 이제 뭐 부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돌봄 서비스들을 보면 대단히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 요양에서부터 어린이 돌봄, 산후조리 서비스, 그리고 마을 도서관, 뭐 마을 카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라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냥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의 어떤 비어있는 부분들을 교회가 찾아서 계속 더 해야 되는 건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좋은 뭐 공유 냉장고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구청이 그냥 제안을 해서 너희들 이거 해봐라라고만 해도 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본과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훨씬 더 잘 운용될 것 같을 때에 그거를 과연 그냥 교회가 하는 게 맞는지, 좀 그런 갈등들이 좀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이중 모국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중 모국어자. 이제 바이링구어라는 말이 있는데 언어에서는 그러니까는 자기 모국어도 잘 사용하지만은 다른 나라 말도 잘하는 사람, 두 나라 만화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한 거는 우리가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신학생이나 목사는 그게 우리의 모국어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사회과학적이나 인문학적인 언어들을 제가 많이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우리는 신학이나 우리는 주 그것이 신학이나 성서적인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나 이런 것에 정부도 많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잘하고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우리의 교회 언어나 해서 소통하면서 받아들일 건 잘 받아들이고, 또 많이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좋은 거를 하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지금 약대동은 소셜 캐피탈이 형성이 돼 있어요. 신뢰를. 저기는 예산이 들어가면은 바르고 정직하고 의미 있게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면은 웬만한 것이 다 돼요. 프로포즈를 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데서 많이 자유로워져서 그런 것들은 소통하면서 활용할 건 활용하고 또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한 단계 더 이제 격상해야 되는 새로운, 지금 우리한테 닥친 거는 한 문명이 종말이 되고 새로운 문명이 싹 트는 문명 이행기나 문명 전환기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요즘 사도 바울이나 예수의 얘기가 바로 이 문명 전환기에 등장한 얘기예요. 우리 이제 신약 성서라가 탄생이. 이제 그런 눈으로 볼 때는 물론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같이 소통하면서 써야 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성서의 이 세계관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까 말한 종말론이라든지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라는 것, 그거는 완전히 총체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 문명적 이행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배경에는 인문학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갖고 있는 세계관의 중심에는 기독교적이고 성서적인 그 세계관을 녹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신앙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 또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언어가 이 문명 이행기와 전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언어나 사회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배울 것도 있죠. 그러나 중심은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와 세계관이 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적이고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30 몇 년 동안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해서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를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시민단체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예. 싶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지금까지 마을 목회를 하시면서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들과 채팅입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시고 해결하시는 이게 항상 긍정적이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30년이니까요. 그러면 그런데 갈등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는 거죠. 그게 늘 예를 들면은 다른 자세로 대처를 하고 뭐 우리가 성서인 것처럼 우리의 이익만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또 바라보고 늘 또 덕을 쌓는다든지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데를 할 때는 이제 상대방도 아 저기들은 좀 다르구나 뭔가 하나의 이제 뭐를 따면 이익이 오면은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독식하려고 하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처음에 우리를 좀 이상한 뭔가를 사회적인 일을 하면 또 정치적인 걸로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민주화 이전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 가치나 민주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것에 대해서 또 공격적인 거였을 때 그런 오해들도 우리가 받으면서도 잘 꾸준하게 진짜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나 무슨 색깔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매 30 몇 년을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 신뢰가 쌓인 거죠. 사회적 자본이 쌓여서 아 이제는 그 진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뭐 포트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제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돌보고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신학적인 언어예요. 서양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언어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소통하기 쉽잖아요. 그 서양학자들이 하는 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사역자 쓰는데 저게 늘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돌보고 또 공유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거가 저는 성서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자본을 할 때 이제 우리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목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뢰를 획득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질문이 굉장히 좋은데 예. 이거 그대로 이거를 우리가 잘 성서적으로 대응하고 신앙적으로 대응했을 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라서 머니 캐피탈은 돈은 없지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더라고요. 신앙, 신뢰,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획득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든지 뭐 작은 교회들을 다 출발할 텐데 거기서 한 10년 동안 그런 신뢰와 믿음을 쌓아놓으면 진짜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